신성장 학파에 저를 누군가가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 입회비 10,000원을 1년에 한 번씩 한 2번 냈던 것 같으니까 한 2년 지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학파에서 이제 논쟁이나 토론이 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거기에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공부하고 또 저도 많은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장 학파에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지금 딱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한 권이 어저께 2세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세를 받은 첫 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이따가 강의 끝나고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드릴지는 이따가 룰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2세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책은 공저자가 3사람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당시에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님, 이렇게 3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요. 오늘 공저자 3사람 가운데 제가 여기 서 있고, 지금 강선천 차관님은 온라인으로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공저자 차정훈 당시 실장님, 지금은 카이스트 홀딩스 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선천 차관님은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반도체 주권국가. 반도체는 왜 무기화되었는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동기는요. 우리 3사람이 모여서 지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하버드 대학교의 저의 프로젝트가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3사람한테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버드에서 포럼, 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 포럼 한 얘기를 했더니 강선천 차관이 장관님, 그거 강의만 하시지 말고요. 책을 쓰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책을 쓰려면 이것도 자료를 다시 다 보정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손이 가는 일이 많아서 좀 그렇다 하겠더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서 이제 다시 학교로 갔는데 8월 달에 학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차정원 대표가 저한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주권국가 이 책을 쓰려면 장관님이 얘기하신 걸 쓰려면 그 반도체 무기화의 과정과 관련된 그 실증 자료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가 있긴 있었는데 그 원본 책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하나? 이걸 구해야 이거를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애쉬 센터라고 있어요. 그 애쉬 센터는 ASH인데 이 ASH는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애쉬 센터는 뭘 하는 데냐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될 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 해야 될 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해야 될 일 등등등등을 세밀하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연구하는 데고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늘 후퇴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움직이는 연구센터예요. 케네디 스쿨의 부속 연구센터인데 거기에 이제 주요 이제 그 연구팀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왜 패배하였는가? 그리고 베트남전이 남긴 후유증은 무엇인가? 그리고 베트남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이거를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제 옆에 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지나다니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은 저 말고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애쉬센터 안에.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좀 약간 자존심도 상하는 면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렇다고 저더러 한국 식당에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사귀었는데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그 방에 가서 그 방에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지난 60년간의 무기가 얼마나 효율적이었고 이 무기의 특징이 뭐고 이 무기의 명중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에 눈길이 딱 가서 이거 너희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베트남전의 패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베트남전의 패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중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발을 쏘면 90발이 엉뚱한 데 떨어지고 10발 정도, 그러니까 명중률이 약 9.2%니까 10발 정도만 떨어져가지고 자기네가 돈만 쓰고 무기만 퍼붓고 결국은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 좀 나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가져가라고. 그 대신 반납해야 된대요. 자기네도 그 책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빌려서 카피를 쫙 했어요. 카피를 하고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그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이렇게 멋진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써가지고 베트남전에서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전이라는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승자 아닙니까? 승자인데 그럼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 분석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겼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겼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태리 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발발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더를 갖고 있어서 이 레이더가 저쪽에서 뭐가 총알이 날라오거나 비행기가 날라오면 다 탐지를 해가지고 미리 2차 세계대전 막판에 그거를 쳐부술 수 있었다는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이더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진공관식 반도체죠. 그러니까 처음 반도체가 시작된 것이 진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서 집적 회로로, 그리고 집적 회로에서 나노 싸움으로 반도체의 역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의 막판에 진공관으로 했던 그거의 레이더 탐지 기능. 이것 때문에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베트남전에서는 왜 졌냐? 베트남전에서는 북베트남,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공이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 레이더 장치를 북베트남에다 쫙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의 포탄이 가면, 비행기가 가면 그 북베트남의 레이더망에 다 걸려 들어가고 전부 추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오만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를 준비할 만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과거의 재래식 무기를 그냥 베트남전에다가 퍼붓는데 이 베트남전에서의 이 오발탄들이 전부 베트남의 숲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숲에 떨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이겼냐? 그 당시에는 기계화, 1,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던 기계화의 도시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런던, 파리, 뭐 이런 데를 폭격을 하면은 거기는 뭐 그냥 바로 이게 오발탄하고 상관없이 그냥 도시에 떨어지니까 이게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베트남은 농업 국가인데다가 그 다음에 밀림인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 떨어져도 아무 흔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계속 포탄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뼈 아픔을 알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국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속 재래식 전쟁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아니다.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1970년에 결론을 내려요. 미국 국방부가. 근데 무기 체계를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기 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미국 국방부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베트남전의 롤링 썬더 작전이라는 것이 1965년 3월부터 68년 11월 2일까지 3년간, 약 3년 몇 개월간 열렸는데 여기에 떨어진 폭탄이 86만 4천 톤이에요. 근데 이 86만 4천 톤이라는 거는 6.25 한국 전쟁 3년 동안 65만 5천 톤이 떨어졌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50만 2천 톤이 떨어졌으니까 기록적인 거죠. 근데 저게 다 밀림에 떨어져갖고 북베트남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국토만 좀 약간 망가진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적중률이 9.2%. 그러니까 100개 하면 90개가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거는 좀 딴 얘기가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70년대에 재래식 무기는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그 당시에 197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재래식 무기의 숫자는 미국보다 소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련하고는 재래식 무기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중률을 높이려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 기능과 통신 기능을 붙여서 이거를 유도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유도무기를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 왜 리모트 컨트롤 갖고 탱크 막 움직이고 자동차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띄우면서 여기서 리모트콘으로 너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 계산은 연산력이잖아요. 이거의 핵심이 반도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미국이 투자를 해요. 집중적으로 1970년대 초부터 걸프전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되냐, 투자만 있으면 되냐, 사람이 있어야죠. 리더십.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을 발탁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페리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학사도 수학, 석사도 수학, 박사도 수학이에요. 수학 박사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업체를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앙트러프리너예요. 근데 이 사람을 미국 국방부에서 엔지니어링 연구기술 담당 차관으로 1977년도에 발탁해요. 이게 카터 정부 시절이에요. 윌리엄 페리 눈에는 유도무기를 만들면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를 윌리엄 페리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왜? 윌리엄 페리가 스텔스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자, 미국이 유도무기를 만들죠. 그러면 소련이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격 미사일 개발하는데 350억에서 500억 달러가 들어요. 소련이 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1000기의 유도미사일을 만들면 소련도 똑같이 1000개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소련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멸망과 미국 반도체의 개발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페리가 개발한 무기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스텔스기, 그리고 유도무기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바로 센서에다 통신 장비를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센서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막 뭐 정밀한 건 아니죠. 대충 가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통신 장비, 애들이 노는 장난감에다가 통신 장비까지 가면 무선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애들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 방에서 애들 장난할 수 있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이 유도무기를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20년간 투자한 반도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산업으로 성장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이 메모리 칩의 44%를 생산하고 프로세서 칩의 8%를 생산해요. 대만이 프로세서 칩의 44%를 생산하고 최첨단 칩의 90%를 생산해요. 일본이 전체 반도체의 17%, 중국이 전체 반도체의 15%, 그리고 싱가포르이 전체 반도체의 5%를 생산해요. 이것이 2022년까지의 현황이에요. 이제부터 이거가 바뀌는 그런 새로운 대전환점이 와 있어요. 뉴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거 얘네들 동북아에 있는 얘네들 이렇게 놔둬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제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칩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외교가 엄청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미중 간에 이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1972년 닉슨의 중공 방문. 이거는 정말 그 시대의 그 하노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과 같은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닉슨의 중공 방문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뭐냐? 이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닉슨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금본위제의 철폐예요.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철폐할 만큼 미국의 경제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서 닉슨이 중공 방문으로 그걸 돌파한 거예요. 물론 키신저가 이 닉슨의 중공 방문을 기획한 기획자인데, 제가 닉슨 라이브러리를 가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요마린다에 있는. 여기에 가면 혹시 나중에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의 두 군데의 대통령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하나는 요마린다의 닉슨, 그리고 레이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닉슨 라이브러리에 가면 닉슨이 중국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쓴 자기의 계획서가 있어요. 내가 가서 이걸 할 거고 친필로 이걸 할 거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닉슨의 중공 방문을 다 키신저가 만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키신저의 역할이 중요하긴 했지만 닉슨도 얼마만큼 정교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1972년에 닉슨의 중공 방문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1979년에 미중 수교를 합니다. 이 1979년의 미중 수교는 마오쩌둥 체제에서 등소평 체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산맥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혁명을 했던 그 얼어붙은 중국이 개방 정책을 피는 등소평 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중 수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냐? 건설적 관여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하고 매우 유사한 것인데요. 이 건설적 관여 정책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가 유지되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관계가 확대돼야 경제발전에 의해서 민주화가 촉진된다. 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은 인지하지만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수용하지 않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은 관여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통합시켜서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말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만 선거가 있었어요. 친미주의자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미주의자가 당선됐는데 바이든의 첫 일성은 뭐였어요?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을 인지하지만 수용하지 않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이었는데 건설적 관여 정책을 하던 미국이었는데 2023년 4월 달에 제이크 설리반은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라는 워딩을 나오게 한 연설이고요. 높은 울타리 작은 마당, 이거 들어보셨죠? 높은 울타리 작은 마당, 이 워딩을 나오게 한 연설입니다. 여기서 이 제이크 설리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 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줬던 그런 관여 정책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를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미국 경제, 외교, 안보의 바이블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제이크 설리반의 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는 기회가 되시면 영어 원문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의 미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정책의 원칙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다. 특히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그리고 설사 올해 2024년에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은 포장만 바뀌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합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철강,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 생명공학 등 미래의 핵심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것은 반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의 핵심 기술 경쟁력도 약화됐다. 처음으로 미국이 고백을 합니다. 아, 우리 힘이 없어. 실제로 지금 미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첨단 기술의 그럼 핵심의 패권은 뭐냐? 바로 반도체의 무기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텔레비전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나 들어가는 줄 알았던 반도체가 지금은 자동차에 들어가죠. 또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핸드폰 이거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냉장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요. 21세기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There is no digital without chips입니다. 디지털에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미 디지털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모르면 이제는 정책도 할 수 없고요. 외교도 할 수 없고요. 안보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도체가 그냥 산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 나라는 뒤처진 나라입니다.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군사력이 바로 무너집니다. 왜? 연산력이 떨어지니까요. 또 반도체는 21세기의 패권 국가의 조건으로 제가 3대 패권 국가의 조건을 이따가 얘기할 텐데 우주 영토 확장 여기에도 핵심입니다. 여기서 달나라 가는 거, 여기서 화성 가는 거, 여기서 금성 가는 거 결국은 전부 연산력입니다. 슈퍼컴이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고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팩터를 다 계산해서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지난 30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그리고 지난 30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오늘날 국민소득 3만 불의 그 밑거름이 됐던 반도체가 바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을 해서는 제가 좀 전에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은 소련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소련한테 지겠구나 했던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입니다. 1957년 10월 5일 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는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결국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돌면서 우리 미국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이게 1957년입니다. 이 충격이 결국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인 JF 케네디를 탄생시킨 원동력입니다. 우리 이러다 망하겠구나. 안 돼. 이제 젊은 세대, 젊은 40대 기술원이 나온 게 바로 이것에 기반을 한 것이고, 그래서 JFK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우리는 달나라로 갈 것이다. 왜 달나라로 가냐? 우리의 미래의 꿈을 닮아서 달나라로 갈 것이다 라는 명연설을 하게 되는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57년에 소련으로부터 그런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이어서 베트남전에서 패배하면서 달파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달파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 산하의 R&D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전담기관이에요. 이 달파 프로젝트에서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서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번영시키자는 게 이 달파 프로젝트의 목적이고요. 그동안 이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탄소 섬유, 없어서는 안 되는 GPS, 드론, 다 달파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딩했던 리더가 바로 아까 설명했던 윌리엄 페리입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가 곧 소련의 멸망과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미국이 3,000개의 순항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유도미사일을. 요격미사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련이 그걸 쳐부숴야 되니까. 여기에 돈이 300에서 5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소련이 이 당시에 이 돈이 버거웠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라는 전략무기를 우리는 계속 할 거고 핵탄두를 계속 만들 거고라는 스타워즈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소련한테 군축협상 제안을 합니다. 군축협상 제안을 할 때 이때 고르바초프가 1986년도에 아이슬란드 레이캬빅에서 1차 회담을 하죠. 1차 회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줄이기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소련이 헉헉거릴 때예요. 소련이 1991년도 12월 달에 망했거든요. 1991년 12월 26일에 망했는데 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1957년도에 쏘아져 가지고 미국을 놀랍게 했는데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그 영롱한 그 빛이 소련이 망하는데 불과 3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는 아차 해서 삐끗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더 빨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걸 다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게 1990년도예요.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어우, 많으시네. 저는 이때 MBC에 갓 입사한 앵커였어요. 그래가지고 갓 입사는 아니군요. MBC 제가 82년도에 입사했으니까 10년 차 기자였네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걸프전을 중계했어요. 근데 그때 우려가 뭐였냐? 야, 애들이 전쟁을 이제 장난으로 알겠네. 뿅뿅뿅뿅뿅뿅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게 가장 큰 우려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20년 동안 투자한 반도체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명중률이 9.2%에서 25년 후에 59.1%로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이 이 걸프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휘어잡죠. 모두가 미국을 겁내는 그 계기를 제공한 게 바로 걸프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멸망합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미국의 세상이었죠. 대한민국은 199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를 막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러한 그 작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먹히면서 소련의 멸망이 1991년 12월 26일이었는데 대한민국이 한소 수교를 1992년도에 하죠. 그래서 러시아 시장이 열려요. 또 중국 시장이 열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GDP가 착착착착착 올라가기 시작하죠. 미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소련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힘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선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1985년 미국의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엔화가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되면서 일본이 찌그러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선언으로 우리 반도체 만들 거야 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에 근원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준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소련 시장과 세 번째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이 열려서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것. 이거 세 가지가 국민소득 3만 불의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전 세계로 휩쓸었습니다. 그럼 이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성공했느냐? 이게 하버드 대학의 위협의 공포론의 대가 스티븐 월트가 제기한 지난 2023년 봄학기의 서브젝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성공했냐? 스티븐 월트는 실패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실패했냐? 미국이 너무 오만해져서 민주주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라크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화 전략을 밀어붙여가지고 자유무역주의가 성공했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커진 게 아니라 중국의 시장이 커졌다. 사실입니다, 이건. 물론 여기에 이제 WTO 가입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한 거 뭐냐? 미국이 기후 위기를 방관했다. 특히 트럼프 시절에. 우리 나 그런데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트럼프가 그럴 때 시진핑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기후 위기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광산물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외치면서 그 나라하고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140개 국가와 시진핑이 협약을 다 맺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가
에이, 그거 뭐 관세 올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피면서 사실상 미국의 외교가 쇠퇴를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의 성장을 등한시했다. 이거 네 가지를 딱 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참 용기 있구나. 정말 훌륭한 교수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왜 저런 교수님이 안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80년도에요. 미중 교역량은 10억 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 6천억 불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자,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보면요. 1980년도에 6%, 1990년에 15%, 2009년에 37%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60년간 국민소득이 20배가 늘어났는데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년간 25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중국의 국민소득은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자, 1980년대 500달러였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에 13,000달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13,000달러가 언제였냐?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95년이 맞달라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생활 수준과 지금의 중국의 생활 수준이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년간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30년 동안 10%의 쭉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미국이 그동안 줬던 겁니다. 왜? 그럼 미국이 바보냐? 아니죠. 중국의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미국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 이것 때문에 같이 커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국이 이렇게 됐냐?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2001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하는데요. 2000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상품을 더 수입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경제적 자유를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서 바람을 잡아요. 왜냐?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해요. 아직 우리 WTO에 중국 가입할 수가 없어. 쟤네 룰을 안 지킬 거야. 막 이러는데 미국이 바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세기의 마르코 폴로의 중국 탐험 이후에 중국과 서방을 교역으로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짚어볼 거는 13세기의 마르코 폴로 저 당시에 중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20세기까지 쭉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시진핑의 온갖 정책을 피면서 우리가 다시 중화민국이 돼야 된다.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중국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2002년에는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았고 2003년에는 3%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2년에 지금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중국의 반도체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집권을 누가 했냐, 그러니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도체 정책이 착착 변합니다. 그런데 이 집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 가는 거죠. 10년에서 15년씩 하니까. 마오쩌둥이 처음에 문화혁명과 반도체 이 두 가지에 다 신경을 써요. 마오쩌둥의 집권 기간은 1956년부터 1978년까지입니다. 1956년에 중국도 4대 국가 긴급 중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반도체, 자동화 기술, 무선 전자 기술 이 네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1957년에 중국 과학원을 설립을 해서 중국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1960년에 최초의 반도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1965년에 IC 집적 회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게
미국보다 7년 정도 늦었었던 겁니다.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보다는 17년이나 중국이 앞섰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이 그럼 왜 망했냐? 마오쩌둥이요. 문화혁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인민은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가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다 친미주의자로 핍박하고 탄압하고 너희들은 다 내려가서 농사 짓고 반도체를 다 평준화하라고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때 하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반도체를 망하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 이후에 대공산권 수출 금지 조약을 미국이 만들어서 옛날에 보면 코컴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컴퓨터 수출 못하고 이런 제약이 쫙 있었어요.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시 무슨 IRA 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갖고 계속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게 이거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기술이 이렇게 낮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 시대에 반도체가 쫄딱 망해요. 등소평이 등장했습니다. 1973년, 78년에 그리고 1979년에 미중 수교하죠. 등소평은 개방개혁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왔던 관성이 있어서 이 당시에 등소평의 개방 정책은 방향은 옳았고 다 옳았는데 성공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방 세계들도 중국을 의심했기 때문에 절대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 낡은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철진한 기술 장비,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걸로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씨앗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등소평 이후에 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WTO의 가입과 맞물려 갖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후진타오이고 이 후진타오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후진타오는 과학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흥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등소평의 개방 정책은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후진타오가 한 개방 정책은 성공했냐? WTO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TO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춰야 되는 거죠. 등소평 시절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WT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과 같은 중요한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의 투자가 금지돼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걸 열어줍니다. 민간인들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반도체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이 후진타오 밑에서 번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년도에 SMIC를 상하이에 설립을 하는데 이 SMIC는 대만의 TSMC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대만과 같은 반도체의 최우선 국가가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등장해서 2015년에 시진핑은 아예 반도체 굴기라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굴기 선언을 하고 10년간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15%에서 약 2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25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중국이 돌입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발전을 방관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하냐면 오바마 정부서부터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미중 간의 갈등은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바마에게 이걸 보고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오바마는 스타일리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미국은 앞으로 다자주의 시대로 갈 것이다. 다변화할 것이다. 수출도 다변화하고 수입도 다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중국 물건을 그만큼 적게 사고 중국 물건을 중국에 그만큼 적게 팔겠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을 그 당시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을 외교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 70주년 행사에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연대했던 나라 중에서 거기를 갔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외교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014년에 그런 갈등이 시작됐고 트럼프가 들어온 2017년부터 트럼프한테 똑같은 걸 보고해요. 이거 중국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장사하던 사람이니까 무역 관세 때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중국 수입품에서 관세가 붙기 시작해요. 근데 시진핑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에스컬레이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바이든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게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는데 바이든이 집권해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IT 기업들이 다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니까.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그래서 바이든이 할 수 없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높은 울타리와 작은 마당 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블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미국 경제정책의 리더십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바뀐다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계속 신자유무역주의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하고 있죠. 또 그동안에 미국의 경제를 지배했던 오일 이코노미에서 그린 이코노미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미국이 에너지의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높은 울타리와 작은 마당, 여기서의 작은 마당은 뭐냐?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그런데 이 네 가지만큼은 안 돼! 하는 게 이제 이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 80년대에 실리콘의 섬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섬이 아니라 실리콘의 왕국과 같은 섬이었죠. 그런데 너무 일본이 잘 나가니까 G2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삼킬 것처럼 했잖아요. 맨하탄을 사들일 것처럼 했잖아요. 미국이 급제동을 걸죠. 그래가지고 1985년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엔화를 강제로 평가 절상시키면서 수출을 규제를 합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거기에 관세를 붙였어요.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1983년 2월에 도쿄 선언을 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에요. 그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병철 회장의 인사이트를 이건희 회장이 딱 받아들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삼성만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행정부가 G7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권과 관련 없는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1990년대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는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죠. 계속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무너뜨리죠. 일본의 그 당시 1990년대 일본이 세계를 휘잡던 도시바가 얼마 전에 망했잖아요. 소니가 결국은 이미지 센서만 남겨놓고 지금 다 내줬잖아요. 한국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일본은 미국한테 이렇게 로비합니다. 반도체 한국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문제가 위험하다. 한반도가 위험하다. 이거 분산해야 된다. 일본한테 다시 가져와야 된다. 미국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홋카이도, 구마모토, 히로시마 이 세 군데가 새로운 실리콘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미 구마모토는 소니와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TSMC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히로시마에도 지금 그런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있고요. 홋카이도에는 커다란 실리콘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홋카이도 실리콘 단지의 ASML,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온 네덜란드의 ASML도 여기다 거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홋카이도의 단지를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냐. 반도체의 3대 조건, 물, 전기, 사람. 물, 홋카이도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가 어디 있냐. 전기, 홋카이도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사람, 일본처럼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여기다 플러스 알파, 홋카이도는 동북아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우리한테 이걸 달라. 미국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거 안 해. 우리는 2나노에 AI 로직 칩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AI 로직 칩은 우리 대한민국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한계에 왔어 이제. 중국이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우리 그리 가야 되는데 일본이 앞서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와 직결되는 사안이고요. ASML은 세계 최고의 유일한 장비 회사죠. EUV를 만드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ASML이 지금 유일한 EUV 장비 회사인데 원래는 일본이 캐논에서 이거를 하려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이걸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SML과 일본은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 있죠. 또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은 걸릴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이 ASML 장비와 똑같은 것을 캐논을 통해서 만든다면 둘이 경쟁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SML하고 파트너를 맺을 필요는 있어요. 힘을 합치면 경쟁 관계, 그러니까 ASML 입장에서는 너희 일본하고 손잡을래, 한국하고 손잡을래 하면 한국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된 거는 일본이 이 외국 반도체 업체가 일본에 지금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줍니다. 이 보조금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것이 국회에서도 질척거리고 있고 정부도 이런 보조금을 줄 만큼 저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반도체는 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은 소재 장비를 만들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TSMC는 팹리스, 미국이 설계한 것을 주문 생산하는 이러한 형태로 팀 스포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산업 발전의 역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금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새로 그리고 있는 이 뉴 서플라이 체인 망에는 아쉽게도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고 대신 일본과 싱가포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일본의 외교가 먹혔다는 것이고 반도체 외교가 먹혔다는 것이고, 그럼 싱가포르는 뭘 가져가려고 그러냐? 싱가포르는 TSMC가 하고 있는 패키징 사업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매우 크리티컬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며칠 전에 마치 이 반도체 주권 국가를 읽으신 것처럼 반도체를 622조인가요? 이거를 뭐 2050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반도체의 어떤 외교에서 밀려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크리스 밀러의 칩 읽어보신 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네요. 그러면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없고요. 자, 아까 제가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은 세 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첨단 신기술 지배, 우주 영토 확장. 기축통화는 달러화인데 이 달러화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죠. 어떻게 도전하느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에서 통용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국 달러화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첨단 신기술 지배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 우주 영토 확장이 왜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이 되느냐. 자, 우주에 갑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간 나라는 4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인도. 그리고 지금 1월 1일이죠. 곧 일본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합니다. 그런데 이 5나라가 각각 다 그냥 똑같이 달나라에 간 게 아닙니다. 자, 미국하고 소련은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는 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미 경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이 졌었고요. 세 번째, 중국이 어디 갔습니까? 달나라에? 달 뒷면에 착륙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하고 소련은 달 앞면만 착륙을 했어요. 이 달 뒷면,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착륙을 해갖고 그 착륙한 지역에다가 중국 이름을 딱 붙여버렸어요. 중국 영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만으로 어휴, 중국이 달에 착륙했어. 유럽이 중국을 그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의 발자국이라는 거는 그 발자국 하나로 지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바꾸는 거예요. 패권이 바뀌어요. 이거 하나로. 자, 인도는 어디 갔냐?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을 해서 인도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일본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일본은요, 뭘 도전하고 있냐면, 자, 달에 떨어지는 우주선이 아까 연산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연산력 계산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이게 수백 킬로에 어디든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떨어뜨리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얘네는 요거를 수십 킬로 안으로 정확하게 떨어뜨리겠다는 게 일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거는 또 뭘 의미하냐? 일본 슈퍼컴이 그만큼 연산력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기술이 일본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 우주 영토 개발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어젠다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지금 뭐 달에 가니 많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이 2019년에 최초의 달 뒷면에 착륙을 해갖고 거기를 텐헤이, 은하수라는 뜻으로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암스트롱이 밟은 데는 미국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요. 그럼 미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고.
미국은 1997년도에 패스파인더라는 이름으로 화성에 착륙했죠. 제가 이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하면서 1시간짜리 이 화성 착륙 장면을 특종 보도해서 그때 KBS가 완전히 곡소리가 났던 그런 일이 있는데, 중국은 2021년 5월 달에 화성에 착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2021년 5월에 화성에 착륙하면서 시진핑이 우주몽을 발표해요. 이 우주몽의 핵심이 2045년까지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거고, 태양계 탐사용 우주기술과 핵 추진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 추진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우주 군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우주 군대가 있고요. 중국도 우주 군대가 있어요. 이거가 이제 이 우주 군대라는 거는 결국은 지구의 그 바깥에서 전체를 조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면 소련은 이게 한 방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한 방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통신을 끊어버렸어요. 통신을 끊어버리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테슬라의 일란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자기네 민간 그 통신을 빌려줬어, 우크라이나에. 그래가지고 소련의 계획이 처음에 안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전쟁이. 그것처럼 우주군이라는 거는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거기서 우주에서 모든 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주군을 만들려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군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신 장비예요. 이 통신 장비는 미안하지만 중국이 가장 1인자예요. 현재. 근데 우리도 삼성하고 몇 군데서 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 장비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통신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저의 공저자인 차정훈 대표가 저한테 어저께 질문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장관님, 혹시 미국에서 와보시니까 요즘 이게 뭐 통신이 잘 끊기거나 이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그래, 맞아. 옛날보다 이게 뭐 잘 안 돼, 먹통이야. 이게 말이죠,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망 사고 났잖아요. 그게 다 지금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뭐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우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우주에 대한 도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구의 패권을 바꾸는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요.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100년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수요는 얼마가 더 늘어난다고 했죠, 차 대표? 네? 이 시장이 2배로 되는 거죠. 2배, 지금보다 2배로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의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이 반도체 주권 국가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우리의 반도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읽기 쉽게 써있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또 우리 차정은 공동저자께서 한번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차정은 공동저자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리학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아남전자에서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까 거기에서 마케팅 담당 상무까지 하시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스카웃 되셔서 오셔가지고 3년간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카이스트 홀딩스 대표로 가 계십니다. 아까 ASML 질문하셨죠? 네. 이 ASML은 한국에도 거점을 만들고요. 미국에도 거점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거점을 만들냐면요.
실제로 ASML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이거를 작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SML 장비를 팔면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의 영향력을 점점 넓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차 대표님 더 뭐 얘기할 거 없으면? 원래 ASML이 그 EUV 장비를 판매하기 전까지는 캐논이나 니콘 같은 일본 회사들이 노광장비에 대부분 독식을 했었습니다. 잠깐 장관님이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EUV를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10년간 굉장히 큰 과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그 실패의 원인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ASML이 굉장히 탁월한 그 라이트 소스라든가 그 라이트 소스를 잘 운영하는 그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ASML한테는 굉장히 그 어느 회사도 갖고 있지 못한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ASML을 다른 니콘이나 캐논이 기존의 노광 장비를 잘 운영하던 회사들도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경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했던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비가 하드웨어적으로 눈으로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비슷하게 못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거의 핵심이라서 장관님은 이렇게 큰 단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런 단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하드웨어 중심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국가로 국가 전체의 역량, 그다음에 사람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각자의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좀 변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동저자이신 강성천 차관이 여기 잠깐 보였었는데 또 네, 강 차관님 인사하세요. 오디오가 안 들리나 봐. 음소거 키시고 인사하셔요. 오디오를 키세요. 음소거가 전체 음소거가 되셨나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 강성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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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차관님도 ASML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G7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따 설명하시면 되고. 네. ASML은 ASML이 설치한 평택에 설치한 공장을 이제 가봤고 ASML이 노광 장비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라인에 설치해놨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옆에 ASML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이 그 안에 들여다보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삼성 공장 안에 있지만 이게 삼성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술의 블랙박스, 그 기술 보호하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정말 ASML이 지금은 이제 삼성이 이제 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ARM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ARM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돼서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면 우리가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삼성전자도 설계를 하고 있죠. 그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려고. 근데 이제 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차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소프트웨어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양하게 하려면 부티크 설계 업체를 키워야 된다. 그럼 부티크 설계 업체를 어떻게 키우냐? 이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삼성에 오파를 했었어요. 이 삼성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근데 6개월이 지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할 수 없이 ARM에다 연락을 했죠. 근데 ARM은 그 다음날 당장 하겠대요. 그리고 자기네가 돈도 다 되겠대. 그래서 당신네들이 돈을 다 대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하고 반반씩 되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때 10개 업체를 뽑았고, 한 3개 업체가 지금 상당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ARM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제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 대표가 좀 더 추가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실무 담당 실장이었으니까. 예. 지금 뒤에 질문 많아요.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성장하는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결국 지금은 그 굉장히 반도체가 작은 업체가 대기업을 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빠르게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M&A가 활성화되고 그런 기업들의 M&A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떤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특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디로 가야 되냐? 패키징과 설계로 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강차관님하고 차 대표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보시면 어떤 설계, 어떤 패키징이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강차관님. 네. 안 들리시나? 아니 들리실 것 같은데 네. 말씀을 그냥. 자, 연결이 지금 오디오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당연히 그 장관님 말씀대로 이제는 메모리 실중될 때 있는 좀 균형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팹리스 얘기도 나왔는데 당연히 팹리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패키징도 요즘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전공정의 한계, 미세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후공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말씀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메모리 반도체 전략으로 가면 이건 필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이거에서 우리가 주권 국가가 돼야 되겠다는 건데 미국이 제조 매뉴팩처링을 하겠다는 핵심이 뭐냐면 이 책 맨 뒷부분에 칩렛이 온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칩렛에 대해서는 우리 차 대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겹치면 좀 시간만 가니까. 이 칩렛을 미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칩렛이 패키징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칩렛은 HBM이 시작입니다. HBM 다 들어보셨죠? HBM은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삼성보다 앞서가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HBM은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돈이 비싸서 경제성이 없었어요. 처음에 HBM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고 이 젠슨 황이 삼성을 찾아가서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입니다. 그때가.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취해가지고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해버렸는데 이 소식을 접한 SK 하이닉스가 찾아가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 해서 그때부터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이걸 투자를 쭉 하다가 올해 챗 GPT가 딱 나오면서 이게 팍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이제 이거 하겠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죠. 그럼 HBM의 원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메모리 반도체를 빌딩 쌓듯이 쌓아요. 쌓아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면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휙 돌아가면 속도가 갑자기 확 붙잖아요. 근데 챗 GPT가 그런 속도로 가지 않으면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옛날 걸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게 HBM인데 이 HBM이 칩넷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칩넷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징이고 이 칩넷을 하는 나라는 TSMC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이 이거를 10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이 칩넷을 반드시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디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냐면 마이크론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HBM과 칩넷의 3대 경쟁자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로 차 대표 설명하시죠. 예. 네, 그 17년부터 있었던 딜에 항상 있었었고 제가 인발부했었고 참 삼성의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봤고 그 이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해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직접 하면서 봤었습니다. 아쉬운 건 좀 더 긴 안목으로 그다음에 이게 진짜 데이터가 많아지고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면 당연히 빠른 메모리, 고속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원리적으로 누구나 이해를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그러니까 올해 나한테 무슨 의미야라는 것들 때문에 디시전을 못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또 굳이 설명을 하나만 더 하면 칩넷은 반도체가 기술적인 한계 복잡한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신성장 학파라는 새로운 리더시라면 그 칩넷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1990년도에 G7 프로젝트처럼 국가, 행정부, 민간, 그 다음에 아까 누가 군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학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전문가는 강선천 차관이십니다. 그리고 강선천 차관은 실제로 1990년대 초에 G7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또 답변을. 예. 이제 G7 프로젝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92년 말에 론칭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연구개발 중장기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11개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된 반도체, 그 다음에 미래의 자동차,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G7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 굉장히 확신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 첫째는 이게 여러 부처가 거의 최초로 법무적 공동으로 들어간 벽을 허물고 시도했던 프로젝트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민간 파트너십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추진됐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연구개발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과감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10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G7 프로젝트가 그 이후에 중장기 프로젝트의 모태가 됐던 프로젝트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리뷰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그 당시의 관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료들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고 굉장히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또 민간 파트너십이 정말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정책은 정말 저는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있는 우리 관료들이 과거에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벤치마킹하고 재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됐고요. 반도체는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안 오세요? 하나의 부채, 두 개의 부채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모든 부처가 같이 해야 되고 여기 오시는 더구나 더 중요한 거의 부분은 끝나가요.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경쟁해야 될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건 이런 엄청난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스마트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가야 되고 한 부처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거고 승계 기업만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나라가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런 관점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가반도체위원회 같은 것이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민관이 정말 이건 전략적이고 일사불란하게 해야지만이 더욱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반도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구구단을 외우게 했죠. 그리고 연산을 계속 시켰어요. 뭐 구몬이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암기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게 챗 GPT의 등장으로 사실상 암기의 시대가 끝났고요. 이 암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암기 위주식의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이제 승부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암기는 챗 GPT가 다 해줘요. 그런데 이 챗 GPT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는 하드웨어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 소프트웨어는 곧 반도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경쟁력이 바뀌는 거죠. 자, 냉장고 반도체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요. 온도 조절 다 반도체가 하는 거예요. 에어컨 다 반도체가 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 이것도 다 반도체가 해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There is no digital without chips. 이 말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 대표님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답니다. 예. 아니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없어요. 우리가 그 생활 지금 스마트폰 없이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답변에 조금 더 제가 애들을 한다면, 그 반도체는 우리 이제 경제에 있어서 비중이 한 16, 7% 정도 되거든요. 수율이라든가 또 제조업 생산의 비중, 이제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죠.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경쟁력 유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AI 시대 기반이 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만 하더라도 이게 뭐 엄청나게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꼭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이 지오폴리티컬이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다. 대만을 왜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에서 주목하느냐. TSMC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ASML이라는 반도체 단계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그래도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이번 정부가 왜 반도체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시작한 게 용인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느냐? 아까 잘 설명하셨어요. 바로 용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팔당에서 끌어와야 돼요. 물을 팔당에서 끌어와야 되고 이 끌어온 물이 저 평택까지 내려가야 돼요. 삼성 평택전자 공장까지. 이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다 쓴 거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 3월에 삼성이 300조를 또 용인에다 투자하겠다고 해서 용인 클러스터가 L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2050년까지 622조를 더 투자해갖고 화성, 평택, 이천 해갖고 경기도 남부를 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3대 조건, 물, 전기,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디테일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물은 그렇다고 치고 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기는 용인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까지,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발표한, 며칠 전에 발표한 622조 빼고요. 삼성과 SK가 쓰는 클러스터에만 10기가와트가 들어가는데 이 10기가와트는 한반도 전체 사용량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전기가 부산시가 쓰고 있는 전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홋카이도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LNG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LNG로 하면 다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리백을 하지 않는 것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아리백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도 아리백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LNG가 아리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은 이번에 나오셔갖고 원자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원자력은 아직까지 이것이 재생에너지냐 아니냐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너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원자력도 쓸 수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도 쓸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와요. 용인 그쪽 평택 뭐 이쪽이 전부 평야지대니까 거기를 스마트 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입히자.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LNG고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건데 당진에서 끌어오겠다는 거는 이게 전봇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농민들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속도전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지 않는 한 올 초에 발표한 622조는 아는 국가에서는 쟤네 선거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이 총선용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빨리 디테일을 발표해야 돼요. 근데 이 디테일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추가하실 부분 더 얘기하실 거 없어요? 용인 클러스터. 이미 다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622조가 실현이 되려면 농지 문제, 결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일단 LNG 한 4,000억 정도 하고 그리고 동해안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원전에서 끌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탑을 건설을 해서 경기도까지 끌고 오겠다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 한 2040년 정도 가면 그 호남에서 이제 풍력, 백사 풍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전기를 해저 송전소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까지 끌고 오겠다 이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직은 구체적인 디테일은 좀 부족하다. 로드맵이 덜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샘 얼트만이 얘기했는데 AI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문제다라고 그 오픈 AI CEO 샘 얼트만 얘기를 할 정도로 AI 시대에서 정말 전략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아리백을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예. 네.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요. 중국에 진출했던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락다운의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락다운을 시켰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건 똑같이 반면교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의 일관성이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게 정권에 따라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신뢰감이 들지 않고 그렇다면은 저기랑은 같이 일할 수 없는 파트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책적 일관성이 만들어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위원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권이나 정파나 혹은 이념이나 이것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초월하는 그 정도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일관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저희가 굉장히 깊은 고민과 내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외교관이 최근에 미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당신들 우리한테 미국을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묻지 마라. 외교는 선택을 강요당할 때 이미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이냐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한반도 리스크가 있는데 물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대표적으로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 중국 시장 포기할 거야? 너네 못하잖아. 우리도 포기 못해. 똑같은 거야. 너무 협박하지 말라고. 영국의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너무 우리한테 협박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네, 일단 우리 최병찬 소장이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이게 1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만큼 타격을 입을지는 상상이 가는 거죠. 지금부터 한국은 계속 겨울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30년 동안 헤맸던 일본은 뭘 했냐. 일본은 일단 5G 포기, 뛰어넘고 양자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요 다음 소재 개발, 요런 쪽에 쭉 투자를 했어요. 요거가 이제 제가 겁이 나고 약간 무서운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그 결과로 다시 그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이, 기계 산업이 흥행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중화학 뭐 이런. 그때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라도 돈이 없었고, 그러니까 재벌 몇 개를 찍어가지고 산업은행이 싼 이자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1990년대, 80년대 삼성이 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산업은행에서 정말 돈을 많이 줬어요. 그걸로 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왜 재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러냐. 혜택을 받았으면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이 푸는 일을 안 하고 물려줄 생각만 한 거예요. 세금 안 내고 물려줄 생각만. 그래서 국민적 감정이 나빠진 거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재벌들도. 더 이상 지금 3세까지 내려왔잖아요. 4세까지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도 나와요. 제가 이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에 금산분리법,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법,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금산분리법이 왜 중요하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용인 에버랜드라는 거기에 지주회사로 다 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아직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쳐내야 되는 게 이제 삼성의 가장 큰 그동안의 고민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이랐는데 정의선 회장이 저를 딱 보자 그러더니 첫 마디가 의원님, 저를 개혁하십시오. 저한테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은 상당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201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 정도 돼요. 그래서 뭐 특이한 분이네. 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현대자동차 안 물려줄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마음이 지금도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3, 4차 산업혁명의 결실로 인해서 또 자본 집약적인 시대가 다시 왔어요. 돈이 큰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챗GPT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슈퍼컴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개별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는 국가 간 리그가 된 거예요. 이 국가 간 리그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 반도체위원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입법부에서 세금도 깎아주는 거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 깎아주니까. 미국 깎아주죠? 일본 깎아주죠? 대만 깎아주죠? 싱가포르 깎아주죠? 중국도 깎아주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R&D에 인재를 데려오면요. 3에서 5년 동안 월급을 절반을 정부가 대줘요. 그거 어떻게 당해,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만 조건을 달아야죠. 미국처럼. 미국은 조건을 아주 정교하게 달아요. 너네 우리한테 보조금 받아?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면 우리 안 줘?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생산한 거 우리 안 해? 이런 조건을 달잖아요. 우리도 그 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이로울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나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요즘의 생각입니다. 자, 잠깐 그 조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책에도 나오는데요. 책에도 나오는데 제가 엔비디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 모토로라가 굉장히 큰 회사였었습니다. 휴대폰을 많이 만드는 회사였고 그 회사가 칩을 구매를 하는데 엔비디아한테 10불에 사요. 칩을. 근데 그 칩이 시장에서는 모토로라가 저희 한국 회사한테 얼마에 땄다면 3불에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한테는 3불에 내놓으라 그러는데 미국 회사한테는 10불에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모토로라가 미국 회사가 사랑스러워서?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모토로라가
미국 스타트업한테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교한 행정 시스템으로 짜여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이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거기서 정리해고하잖아요? 그 정리해고한 것만큼 H1 비자 개수가 안 나옵니다. H1 비자가 뭐냐면 외국의 그 전문적 노동자들을 그 수입하는 건데 그 비자가 몇 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자를 때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국 그 사람들을 자를 때. 그러니까 행정이 더 정교해지고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호 보완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처음에 스타트업이었을 때 애플 그 뭐죠? 그 컴퓨터 말고 응? 아니 그 이렇게 패드. 태블릿을 개발했잖아요. 이 태블릿을 미국의 전 중고등학교에 다 나눠줬어요. 정부에서 산 거예요, 그걸. 애플이 컸죠, 그걸로.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보호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 운영의 묘?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 입법부가. 당연하죠. 지금 국회처럼 저런 싸움을 하면 나라 망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빨리 걷어치워야 되고요. 처음에 반도체의 이 식각 과정에서 불화수소를 써가지고 이거를 초순수 물로 씻어내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조업을 동북아시아에 준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환경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가봤는데 이 유해 물질을 다 걸러요. 걸러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정화시키더라고요. 물을.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그 정화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비용 절감하는 걸 계속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처관님이나 차 대표님? 반도체 업계는 그런 유해 물질을 스스로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흔히 말하는 PB, 납을 많이 썼었어요. 납도 많이 썼었는데 그 납을 안 쓰는 그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테크에서 일을 한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 범죄 죄악시되고 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것들은 인더스트리에 지금 가는 시스템으로 맡겨놔도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예. 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그 이번에 제가 아는 기업이 경기도 전력반도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물색을 했거든요. 경기도 내에 물색을 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피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환경 규제가 강합니다.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기업 결국 여기서 탑재를 못하고 이제 구미로 결국은 정했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반도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공장을 돌리는 기업은 그 충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아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충 훑어봤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쭉 보면 포인트가 없고 뭐 좋다는 건 다 써 있는데 특히 이제 칩넷과 HBM이 거기에 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쓸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다가 쓰게 된 겁니다. 저는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굉장히 브로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브로드한 계획은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글 뒤지면 다 나오는데 검색하면 예. 챗GPT가 만드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삼성이 그 시스템 반도체 디램만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희망을 주셔서 좋다 그랬는데 이거 못하면 우리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우리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술 정치학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 정치학 맞습니다. 기술이 정치학인데 제가 정부에 있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과기부 장관, 또 산재부 장관, 또
또 뭐 어떤 전문 교수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어떤 분야의 집중 전문가인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만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막 갈짓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 과학기술이나 모든 정책은 반드시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제너럴리스트가 전체를 보고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 연결의 힘, 그리고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 다양한 것을 어떻게 쓸어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리더십이고 이게 인사이트죠. 이거가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차 대표님이나 강 차관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의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말씀. 아까 잠깐 질문하실 때 교수님 중에 e스포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책에는 안 썼는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젠슨왕하고 엔비디아 CEO죠, 그 당시에. 지금도 CEO지만 코엑스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코엑스 지하.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코엑스 지하에 그 당시에 게임을 방송하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 짐 앞에, 코엑스 짐 앞에 그 게임을 방송하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고 있는데 젠슨이 저한테 갑자기 저를 잡더니 저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게임 방송하는 거다. 그랬더니 니네 나라는 게임을 방송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임 방송하는데 그랬더니 이게 뭐 이런 게 있냐고 세상에. 그러면서 거길 들어가서 한참을 봤어요. DJ가 막 방송하는 걸 보더니 그러더니 그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한국은 게임을 브로드캐스팅 하더라. 그러면서 그게 뭘로 발전한 거냐면 e스포츠로 발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젠슨 왕이 맨날 그럽니다. e스포츠는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건 리더의 인사이트예요. 네. 리더의 인사이트. 내가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 코엑스 그 학고마 같은 데서 앉아갖고 게임을 방송하고 막 하는 건 어찌 보면 마약 파티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걸 전 세계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게임을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내 비즈니스가 확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야 한국은 게임을 브로드캐스팅한대 하면서 e스포츠를 만들어낸 것처럼 리더들이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작은 씨앗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을 여기 계신 분들부터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한국에 그 사람이 오면 그 얘기를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고요. 혹시 강성천 차관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한 가지만 더 네. 사장님 말씀드려 동의하면서 우리 테이도 나와 있지만 3대 요소가 사람, 경기분 이렇게 하셨던 그 사람인데 그중에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와 의사결정 그리고 이 천재적인 발상이 중요한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리더가 그냥 방금 얘기한 젠슨 황이라든가 그리고 샘 알트만이나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라든가 펠 게스팅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구조 너무 관리화되어 있고 너무 느리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경쟁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요. 최근에 대만 선거가 있었어요. 친미주의자가 당선됐죠. 대만의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은 기근이 많아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면, 이번에 당선된 그 대만의 민진당인가요? 네. 민진당에서는 반도체를 씻어야 되는 초순수의 식강물의 공업용수가 우선일 거냐, 아니면 벼를 키워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농업용수가 우선이냐. 이게 아주 정치권의 핫한 이슈예요. 민진당은 늘
반도체가 우선이라고 주장을 하던 당이었고 국민당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당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늘 대만은 반도체가 먼저다. 공업용수. 사람 먹는 거 별은 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면 된다. 이 논리로 키워왔던 것이 대만의 정책, 산업 정책이고요. 대만은 아예 TSMC를 미국에 와서 TSMC는 우리 대만의 보험이야, 보험. 우리 TSMC 없으면 너네 미국이 우리한테 관심 가져? 안 갖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반도체에 올인한다. 이러고 다녀요,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반도체 정책, 반도체 외교 재검토하고 그리고 강화해야 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